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민속문화가 대중문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에 대해 유치한 옛날 것이나 찾는다며 비웃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부끄럽게도 저희가 가장 오래 다룬 문화 콘텐츠는 미국의 민속문학이지요. 22년 4월 세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20세기 미국 민속문학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을 만납니다. 덕질인과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미국은 참 세계에서 역사가 굉장히 짧은 축에 속하는 나라죠. 네. 그래서 민속문학도 역사가 100년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발리우드 영화나 인도의 팝음악들을 들을 때 느껴지는 생경함이 있죠. 네. 저긴 왜 1000년 전 장르지? 아닙니다. 그게 21세기 장르예요. 다만 문화시장과 인프라의 토양이 너무 탄탄한 것일 뿐입니다. 아, 그렇죠. 뒤집어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락앤롤이 민속음악이에요. 블루그래스의 직계니까. 따라서 블루그래스가 민속음악이잖아요? 웨스턴 컨트리가 있는 거죠. 아직도 블레이크 쉘튼이 제일 잘 팔리는 거고 미국이나 인도나 시간, 그러니까 길이의 차이는 크죠. 하지만 민속문화가 대중 장르의 주류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한국이 안 그럴 뿐이에요. 네. 우리는 민속문학 시간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리젝트 하려고 그랬는데 훌륭합니다. 배트맨은 했었어야 했습니다. 영화가 내 원고가.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핸드워크와 올인원 수업도 역시 빅그린. 두유는 원래 이 맛. 원두유.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3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 그린 두피 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 광고. 평산네이처 어버이날 선물로 진경옥을 드려보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게 뭐니 그러면 뜯어가지고 꼭 떨어뜨려 주세요. 네, 발등. 안 떨어지는 걸 보여주세요. 손등에.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진경옥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나요? 사람 이름과 비슷하다는 광고만 하고. 꾸덕꾸덕하다고만 말씀드리고 사람 이름과 비슷하다는 광고를 하고 진경옥이 뭔지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 어떤 분들이 클리바스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진경옥으로 청소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꾸덕꾸덕한 청소인가? 네. 홍삼입니다. 그 스틱형 한 포 그것처럼 생긴 홍삼인데 한 2, 3년 전쯤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술김에 사는 그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진짜 혀끝 질감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거 뭐 네. 에스프레소 반의 반잔이지. 그렇죠. 네. 어버이날 선물로 진경옥을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홍삼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산네이처가. 네. 야,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저의 사감, 소회. 그 알실이 10년 됐잖아요? 이제, 가만있어 보자. 9년 7개월 됐네요. 네. 첫 방송 나가고. 한 9년 3, 4개월 전에 평산네이처 사장님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죠. 인상에 딱, 곧 망함, 이렇게 써있어요. 곧 미남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뱅크럽트 이렇게 써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팟캐스트 시대의 파고를 넘어서 강한 중소기업이 됐어요. 아직 10년을 버틴. 아직도 저는 약간 인이 백혀가지고 평산네이처 하면 그 뒤로 아로니아진이 따라오는데 자동으로. 네. 그쵸. 그러니까 평산네이처가 10년 된 걸 보니까 제가 진짜 짠하네요. 와, 우리 이만큼 버텼구나.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알실과 역사를 같이 한 회사죠. 그래서 평산네이처도 창립 10주년 기념입니다. 가격 인하를 단행합니다. 네. 해드릴 건 그것뿐.
이 정도 고퀄의 경옥땡을 사기 위한 가격으로는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네. 어디 한의원 가셔서 이 경옥땡 맞춰오셔도 진경옥보다 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안 꾸덕꾸덕하다고 그런 데가 진상 떠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걸 사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메이트. 네. 디메이트도 30% 할인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체중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숨겨진 효과를 찾으신 분들이 더러 보입니다. 제가 말했죠. 다른 숨겨진 효과가 더 무섭다고. 이것과 관련돼서 히트친 상품들 엄청 많은데 심지어 디메이트는 광고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아층이 형성된 유황비누. 네. 30%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거 쓴 지 한 4, 5년 됐네요. 아, 네. 진짜요? 그렇죠. 가정의 달에는 평산네이처와 함께 하시지요. 네. 하십시다. 네. 앞으로 10년 더. 그니까요. 이제는 제가 방송을 못하는 상황이 돼도 평산네이처는 더 버틸 것 같습니다. 네. 보람차요. 이 평산네이처 10주년은 진짜 정말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 회사 매출 구조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회사는 확실히 그 본업이 광고 컨설팅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하고 함께 시작한 스타트업들 오래 가가지고 잘 되는 거 보면 되게 신나요. 그렇죠. 네. 정말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경사네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평산네이처 10년 잘 버텼습니다. 기본 교양, 슈퍼히어로 문학의 인해, 스판덱스 영웅전. 재헌절 기념식 같은 스판덱스 영웅전이 돌아왔습니다. 해야 하는 거 아니까 하는데 나를 이틀이나 잡아 가둔 것은 나로 하여금 지치게 해서 이 원고를 중간중간 건너뛰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긴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스판덱스 영웅전 시간인데 이번엔 다릅니다. 네. 드디어 이 얘기를 하네요. 그러게요. 이게 뭐야? 에이씨. 직접 연주하는 네. 거예요? 해보고 싶었어요. 워낙 좋은 리프여서. 네. 그렇습니다. 더 배트맨이 이제 개봉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들으시고 있을 때는 정말로 끝났거나 아니면은 뭐 조조에 남았거나 그 정도겠죠. 보통 지금 검색 대충 해보니까 조조나 뭐 마지막 오후 시간. 오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이제는 뭐 OTT로 가겠죠. 길어서. 네. 3시간짜리입니다. 반드시 화장실에 한번 가게 된다. 요즘 그렇대요. 그 미국 할리우드에서 네. OTT가 지금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니까 확실하게 사원으로서의 극장 역할을 하게 하려고 러닝타임이 긴 대작들 위주로 만들려고 한대요. 옛날에 이제 TV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간 보스쯤 잡혔을 때. 네. 쟨 또 언제 잡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싶어. 풀려나면 어떡하지? 네. 자, 제가 나무위키의 슈퍼히어로 항목들이나 이게 나무위키는 이제 이런 때 참고하기 좋아요. 고관여층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나? 맞아요. 네. 틀린 내용도 은근히 많아요. 덕팬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나? 네. 이런 것들을 짚어보기 좋죠. 그리고 오히려 슈퍼히어로 관련 블로그에는 좀 더 나은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돌아다니다 보면 자꾸 잊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뭔데요? 슈퍼히어로 장르는 철저하게 판타지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린 놈은 미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우 많은 덕후들이 뭐 히스토리 채널 봤냐? 배트맨을? 그런 식으로 실제 현실이라면 이러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변이 넓어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직업이나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떠오르는 대사가 있습니다. 뭔데요? 브레이트의 희곡 갈릴레이의 생애에는 영웅을 필요로 하는 불행한 이 나라요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영웅이 등장해 활약해야만 할 정도로 시스템이 망가진 사회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영웅 서사는 이제 배경이 전쟁이나 혁명, 혼란 혹은 미지를 탐험하는 네. 그런 배경을 둔 이야기에서 주로 등장을 하지요. 우리의 삶이 그것인가? 아니거든요. 보통은. 자, 슈퍼히어로도 다른 영웅 서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그 고담시는 사우스파크 그 동네 같아요. 자꾸 죽잖아, 사람이. 케니는 맨날 죽고. 언제나 배경 세계는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슈퍼히어로만의 특징이라면은 다른 영웅 서사와는 달리 이제 혼란상을 넘어가는 어떤 지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망가진 것을 고치는 기능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계속 들어봅시다. 저는 이걸 보수적 영웅상이라고 요약을 하고 싶은데
그런 면모를 가장 깊게 보여주는 캐릭터가 있죠. 배트맨입니다. 네. 그리고 배트맨의 진짜 속성은 탐정입니다. 물론 뭐 저지드레드지만 그 수사도 하고 네. 기소를 건너뛰고 재판을 지가하는 아니 정확히는 체포만 하죠. 근데 이제 체포 과정에 이렇게 처벌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막 태형을 하잖아 지가. 네네. 요 설명으로도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이번에 더 배트맨을 보고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를 떠오르면서 한 생각이 그거거든요. 21세기의 슈퍼히어로 장르의 발전사가 그걸 또 정확히 더 드러냅니다. 영웅과 자경의 의미. 아, 미국 민속문학의 한가운데에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구나. 그 문제의식을 최대한 분석하는 작품입니다. 언제나 배트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사로 따지면은 뭐 시기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서부극의 후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거기서 뿌리를 타지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이 보수적 영웅상 얘기를 하자면 서부극의 카우보이들, 총잡이들은 그래도 그 상황을 넘어가는 어떤 것을 그려요. 근데 이제 슈퍼히어로는 그런 것까지는 그리지 않고요. 지금 당면한 이 싸움을 이겨서 어떻게든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정서에 더 많이 기대고 있지요. 어쨌든 더 배트맨은 제가 감히 말하건대 걸작이 나왔습니다. 네. 배트맨이 나온 지 8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좀 그저 그랬어요. 자, 39년입니다. 장르의 시작인 슈퍼맨의 데뷔가 38년 6월이었어요. 아직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리고 슈퍼맨이 나온 지 9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극 초기의 캐릭터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탐정이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만화 잡지와 펄프 픽션들이 팔리던 신문 가판대로 한번 가봅시다. 30년대 이야기. 동전 단위의 가격을 지불하고 잠깐 보는 읽을 거리가 막 생겨난 시대입니다. 네. 더 정확히는요. 대중문화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어요. 극다수를 상대로 파는 물건으로서의 문화. 네. 그 저변을 빠르게 점령한 시장은 일단 펄프 픽션이었습니다. 그 외에 잡다한 잡지도 있었는데. 네. 자, 대량 생산되는 이 싸구려 대중소설의 시장은 여러 장르가 들어가 있었어요. 모험물 있고, 공포물, 아직은 많이 어설펐던 SF물, 추리물의 하위 장르로 분화하고 있었던 탐정물. 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30년대 말이 되면서 만화라는 새 장르가 생겨나서 이 가판대 시장에 입학을 합니다. 이 시즌에 나타난 SF 명작이나 뭐 러브크래프트라든가 네, 그런 판타지 명작들이 거의 이때 태어났죠. 그렇지. 코난이라든가. 만화 시장의 장르도 소설 장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미국 만화는 소설의 사파라는 이 유전자를 거의 많이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곧이어 만화에서 슈퍼히어로 장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장르와 함께 태어난 배트맨은 추리의 하위 장르로서 탐정 장르가 만화로 옮겨온 여러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탐정물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을 때, 네. 그 탐정물은 또 높은 확률로 영국의 탐정 소설들을 답습하고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의 원화가 된 명작들에서 단편을 끄집어낸. 더 정확하게는 셜록 홈즈의 여러 판들이 많이 범람을 했고, 그렇죠. 그 범람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미국 추리 혹은 미국 범죄, 미국 탐정물의 그 어떤 전형을 보여주기 됐어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들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셜록 홈즈와 왓슨의 비엘물은 좀 더 뒤에 나왔겠군요. 그건 뭐 한 2015년쯤에. 그것은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네. 자, 7년 더 있으면 배트맨은 90주년을 맞습니다. 노인이에요. 현재 혼자서 20세기 문화사 책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는 역사적 캐릭터가 되었죠. 어느새 그렇게 되었고 슈퍼히어로 장르를 아무리 몰라도 배트맨은 압니다. 네. DC 코믹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두 번째 슈퍼히어로고요. 아, 그렇군요. 슈퍼맨 다음이니까요. 그렇군요. 특히 회사명인 DC는 배트맨이 데뷔한 잡지인 디텍티브 코믹스의 이니셜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네. 사실 디텍티브 코믹스라고. 그러네요. DC 네. 코믹스를 풀이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디텍티브 코믹스에서 왜 데뷔를 했는가? 소비에트 연방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디텍티브 코믹스는 탐정물을 다루는 만화 잡지였으니까. 왜 미국을 미련이라고 안 부르죠? 어감장사죠. 그쵸. 원래는 미합중 연방공화국이었나요? 원래 플레임이? 네. 미련, 미합. 빨리 끝내라며. 네. 탐코. 탐정 코믹스. 네. 좋네요. DC보다 낫네. 자, 슈퍼맨 원더우먼과 함께 회사의 뿌리가 된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작중에서도 작품 외에서도 이 셋은 트리니티라 불리며 대접받고요. 이 셋은 20세기 문화사의 한 페이지를 각자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리니티가 회사의 뿌리라는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네. 이게 DC 코믹스의 창립자인 말콤 휠러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중구난 방법으로 벌리고 오던 공격적 사업가였어요. 네. 바보죠. 뭐 또 돈이 많으면? 아니요, 돈이 없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럼 투자를 잘 땡겨왔나 보다. 그래서 회사를 뺏겼죠. 아, 그렇군요. 원래 현 DC 코믹스는 원래 3개의 회사였거든요. 내셔널 얼라이드 퍼블리케이션즈, 여기서는 슈퍼맨이 나왔어요. DC 코믹스, 여기서는 배트맨이 나왔어요. 올 아메리칸 코믹스, 여기서는 원더우먼이 나왔어요. 이 3개의 회사의 각 대표 캐릭터가 이 트리니티고, 그렇군요. 이 셋이 합쳐져서 현재의 DC 코믹스가 됐습니다. 이 셋은 그리고 각각 대변하는 시대 사조를 반영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문화사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유명한 캐릭터가 되었죠. 배트맨 1939년 DC 코믹스 밥 케인과 빌 핑거. 그런 엄청난 캐릭터 배트맨을 만든 사람은 밥 케인과 빌 핑거입니다. 유명세로는 밥 케인이 빌 핑거보다 압도적입니다. 옛날 사람들 얘기 되게 오랜만에 다루네요. 네. 근데 밥 케인은 그림 작가예요. 즉 배트맨의 설정과 스토리를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걸 짠 스토리 작가인 빌 핑거는 왜 덜 유명할까요? 힌트 1번. 밥 케인은 1998년에 사망했고 빌 핑거는 1974년에 사망했습니다. 일찍 갔다. 그리고 힌트 2번. 빌 핑거가 만화계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한 것은 밥 케인의 스토리 고스트라이터로 시작한 것입니다. 아, 시다. 꼬봉. 써서는 안 될 단어들 있죠. 자, 밥 케인은 슈퍼맨의 히트를 보고 네. 배트맨을 구상했어요. 그런데 편집부에 가져간 프로토타입 디자인은 빨간색, 검은색 조합에다가 빨검? 네, 네. 빨검노. 빨검노? 박쥐날개 모양 망토를 달고 있었습니다. 빨검노? 제가 원고에는 그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청취자분들도 저희 SNS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뭐랄까 심각하게 열화된 독일 국대축구 팬 같아요. 네. 슈퍼맨의 영향을 너무 받은 티가 팍팍 나죠. 약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서커스단 같기도 하네요. 자, 케이는 고등학교 동창인 만화가 윌 아이즈너의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스튜디오 직원으로 이 두 사람보다 한 살 연상의 고등학교 동문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빌 핑거입니다. 자, 케인과 핑거는 둘 다 유대계고 뭐 그래서인지 금방 친해졌대요. 네. 그리고 핑거가 케인의 배트맨 사이에 하이픈이 들어가는 그렇죠. 배트맨 캐릭터 초안을 보고 디자인 좀 수정하자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너무 열화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느낌인데 이게 이제 안 보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면 쫄쫄이인데 이제 그 기반이 빨간색이고요. 아래 위가 다 빨간색이고. 빨간색 전신 스판덱스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노란색 벨트가 아주 굵고요. 네. 그리고 머리도 금발이죠. 네, 검은 이제 박쥐의 날개가 붙어 있는데 저 군데군데 에메랄드색이 슬쩍슬쩍 보이고 날개의 결이죠. 실제로는 가장 이질적인 건 금발입니다. 배트맨이 금발일 거라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그리고 마스크가 이게 눈 주변만 가리는 마스크죠. 도미노 마스크라고. 조로 마스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핑거는 이 컨셉 아트에서 컨셉 하나만 남기고 디자인을 싹 들어 엎습니다. 일단 도미노 마스크를 벗기고 입과 턱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덮는 복면, 카울. 원형. 카울이라고 하죠. 그걸 씌웠어요. 박쥐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귀를 뾰족하게 처리해주고요. 두 번째 버전에서 거의 완성이 됐군요. 헬멧을 씌웠군요, 헬멧을. 네. 이걸 이제 카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색조는 이제 원색을 배제하고 검은색과 회색을 씁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주 전통적인 배트맨은 검회 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벨트만 노란색이죠? 거의 회색이었죠? 네, 그렇죠. 네. 회검노쯤 돼요. 네, 가슴이 노란색이었고 막. 거의 완성됐네요, 이때. 지금 이 컨셉 아트에는 없는데 원래는 또 장갑이 있었어요. 네. 그 장갑을 없애고 대신에 큰 부츠와 늘어뜨린 망토를 입혔습니다. 거의 다 됐네요. 이름에서 하이픈도 빼서 배트맨으로 정했고요. 가슴에 박쥐 모양의 로고를 살짝 넣어주었어요. 자, 케인이 설정했던 배트맨의 첫 본명은 스코틀랜드 왕의 이름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온 로버트 브루스였습니다. 이름의 원하는 브루스가 성이었어요? 핑거가 느끼기엔 이거 왠지 모르게 식민지 시절이 떠오른다. 그래서 정반대의 맥락을 지니면서도 이런 영국 귀족적인 브리튼 귀족적인 느낌이 나는 양쪽을 다 잡기 위해서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 장군의 이름과 섞어서 브루스 웨인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요. 웨인 씨가 됐군요. 귀족적이지만
동시에 미국인 같아는 보이는. 그런 코드를 뒤섞어야 팔리는군요. 그 한국적이지만 미국 유학 갔다 온 것 같은. 네. 그런 장사. 자, 그리고 핑거는 원래 스토리 작가죠. 설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의 탐정 장르에서 힌트를 얻어서 배트맨을 자경단 탐정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설정에 의하면 브루스 웨인은 탐정으로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수사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거대한 부와 끌어넘치는 자신의 열정이 있어요. 자, 프로토타입이 거의 안 변했군요. 네. 빌 핑거가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와 열정으로 초인적인 격투와 수사 능력을 얻었고요. 네. 그것이 초능력을 대신합니다. 왜냐면 초인적인 격투가이자 초인적인 수사관이니까. 모르고 볼 때는 초능력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가 이런 능력을 연마하고 자경단 활동에 나선 이유는 부모가 범죄에 희생된 유년기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군요.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성인이 돼서 자 이제 자경단이 돼야지. 범죄자들에게 복수하러 나가자 할 때 공포가 될 상징이 필요했고 그때 창문에 박쥐가 부딪혔다. 이 모든 게 리터럴리 문법이 됐네요. 향후 80년간. 네. 이거 다 안 바꾸잖아요. 이거 다 지금까지 나온 거. 이 설정을 깔고 디텍티브 코믹스 27회에서 첫 데뷔를 했습니다. 딱 하나 바뀌었죠. 회색이 빠졌고 검은색이 됐죠. 근데 DC 캐릭터들은 거의 다 원안에서 많이 안 변했죠? 일단 이 트리니티만큼은. 나머지는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런 만화의 계약에서 빌 핑거 혹은 그의 본명인 밀튼 핑거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따였구만 또. 계약 주체는 DC 코믹스와 밥 케인이었어요. 사수가 해잡섰구만. 핑거는 케인의 직원 혹은 케인 친구의 직원 특히나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고스트라이터 출신이었기 때문이지요. 가요계에 만연해 있죠. 동생이 다 찍어주고 작곡가 이름은 형이 얻어먹어버리는. 핑거는 이후 케인과 협작해서 조커도 만들었고요. 배트맨의 다른 유명한 빌런들 투페이스, 펭귄, 리들러 그리고 조금 덜 유명한 스퀘어크로우, 캘린더맨 같은 캐릭터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네요. 제일 중요한 양반들이 다 나왔네요. 네. 조커, 투페이스, 펭귄, 리들러면 거의 4,000원급이에요. 스퀘어크로우까지 해도 네. 네, 5명까지 해도. 그리고 배트맨에서 떠난 후에도 그린랜턴으로 옮겨가서 스토리를 썼고요. 거기서도 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이후 TV 드라마 작가로 커리어를 옮겨요. 하지만 배트맨에 대한 크레딧을 대중적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군요. 배트맨 TV 드라마가 히트를 한 60년대에도 물론입니다. 심지어 이 드라마의 각본에 참여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래서 이 창작 노동의 노동권과 지재권이 소중하게 보호해야 돼야 됩니다. 이 TV 드라마가 우리가 기억하는 약간 늙은 배트맨이죠. 그 천떼기로 된 것 같은 그 옷을 입은 네. 천떼기. 아담 웨스트의 배트맨 얘기. 되게 가난한 코스프레 같은 느낌. 아담 웨스트가 배트맨이었고 드라마 내내 만화적인 효과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1974년까지도 그랬습니다. 배트맨의 크레딧은 온전히 밥 케인 것이었습니다. 팀 버튼 감독과 마이클 키튼 주연의 배트맨 영화가 나온 1989년과 1992년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그 부모님이 열정이 없을 때 애한테 만들어주는 헬로윈 코스튬 같군요. 이 60년대 배트맨. 근데 이 드라마는 전설적이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 배트맨은 되게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둘 다 몸이 안 좋고요. 네. 뱃살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낮에 주로 찍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빌 핑거가 누군지. 네. 학자, 매니아, 업계 관계자들은 다 그의 크레딧을 알고 있었는데 비공식적으로만 언급할 뿐 DC 코믹스가 써주는 공식 크레딧에는 원작자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98년까지 사라졌긴 밥 케인에게 이유를 물어봐야죠. 그런데 정확한 경위는 관계자들마다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네. 밥 케인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가 빌 핑거의 크레딧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해잡순 양반들은 나는 몰랐어. 네. 팀 버튼의 첫 영화가 나온 89년에 와서야 빌 핑거가 배트맨의 원작점을 admit 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겁나 열심히 싸워야 됐을 거예요. 특히 빌 핑거의 주변인들과 친인척들이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특히 아드님이. 매니아들도 몰랐어요? 알았는데. 매니아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얘기를 자꾸 안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케인까지 인정을 했는데 회사는 모르겠어요. 체면 때문이었을까요? 네. 무시합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DC 코믹스가 빌 핑거를 인정합니다. 2016년에 고담이라는 드라마,
시즌2가 나왔고요. 그때 영화 배트맨 v 슈퍼맨이 나왔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빌 핑거가 원작자 크레딧으로 들어갔습니다. 65년이 한참 지나서야. 그런데 이 크레딧이 좀 이상해요. 왜죠? 밥 케인 위드 빌 핑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 젊은 사람들이 야, 이때는 시다잖아. 엔드가 이러면서 아닌 위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깝네요. 추궁 혹은 연구가 좀 필요한데. 네. 이제는 이 당시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계셔서. 네. 짧은 프로듀스사였습니다. XSFM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재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제조일은 원래 벽 밑에 도장으로 찍혀 있는 거야. 공산품이 그렇지. 한가운데 패키지에 잘 보이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좋긴 한데 포장 미스다 망하지 않을까? 제조일자가 잘 보여요.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온두유의 지적재산권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 머릿속에서 나와서 사장님이 손으로 만듭니다. 네, 껍질까지 갈아서 콩에 모든 걸 담아냈습니다. 그렇다고 이에 껍질이 끼느냐? 안 그래요. 밥 케인이 빌핑거를 갈아서 스토리 만들듯. 그것은 온두유. 백태와 서리태를 3대1 비율로 섞고 묽어요. 네. 여기도 트리니티 비율이군요. 3대1 비율로 섞고 끓여 만든 태안자염과 효소 처리 스테비아를 넣어서 간을 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벌써 콩국수를 개시했어요. 저는 원래 더워지면 바로 콩국수거든요. 콩국수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진하디 진한 콩국수용 콩물도 있습니다.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충절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 테니 아침 일찍 구매하십시오. 돌아왔습니다. 스판덱스 영웅전. 시작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드디어 배트맨 시간입니다. 오리진 스토리. 참고로 이제 뉴욕에는 빌핑거 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빌핑거 1길. 1길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24길. 네. 구글에서 찾으면 뉴욕의 역사적 명소라고 나와요. 오, 그렇군요. 왜냐면 이 양반이 만든 것만 가지고도 벽화를 덕지덕지 바를 수 있어요. 그쵸. 네. 마셜 백화점 앞쪽에 있는 길입니다. 김광석 길에는 김광석 씨 사진 그림만 있지만. 도쿄에서 지하철 타고 타카다노바바 역에 가잖아요. 거기가 아톰이 깨어난 만화에서 아톰이 깨어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딱 쓰면서 아톰 주제가가 음악으로 나와요. 오. 그리고 내리면 그 벽에 온통 아톰이에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돈가스 먹으러 가셨을 거예요. 네. 아, 마셜 백화점 맞은편은 아니고 그 대각선 쪽이구나. 네. 에드거 앨런포 파크 쪽이군요. 바로 옆에. 자, 미국 어쨌든 동부에 사시는 여러분들 참고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가 빌핑거의 출근길이었대요. 아, 그렇군요. 자, 빌핑거는 단순히 위드 수준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이미 훌륭한 만화 작가였고 네. 상도 많이 받았고 배트맨의 기본 설정과 스토리를 만들고 제일 중요한 반대항 빌런들도 여럿 만들었고요. 자, 배트맨의 오리진 스토리는 사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배트맨 고관여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배트맨은 박쥐에 물려서 된 거 아니냐는 사람을 봤다는 그런 머글을 봤다는 제보를 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머글이어도 말이에요. 팬데믹 시대인데. 박쥐에 물려서 배트맨 된 거 아니냐. 네. 그걸 얘기해 주신 분은 저한테 그럼 아이언맨은 뭐 콜라캔에 물려서 아이언맨이 됐느냐. 네. 그게 이제 어릴 때 스파이더맨 그 만화를 보면은 그게 배트맨이랑 약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그렇죠. 거기 스파이더맨이 거미에 물려서 되니까. 그러니까. 이후로 모든 영웅이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린 랜턴은 뭐에 물린 거야? 랜턴이요. 야, 그러면 그린 에로우가 제일 이상해. 건전지 갈아 끼우다가 이렇게 돌려서 거기에 살 찝힌 거죠. 아, 아프죠. 평소에 잘 닦아야 그린 랜턴이 안 되죠. 거기 살 찝히면 되게 아파요. 네. 그럼 캡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에 물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전하지.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는 시기상으로 아메리카 고점에 물렸어요. 네. 정확히는 고점 시작될 때죠. 네. 네. 모든 위관 장교 여러분 위로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제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거미에 물린 스파이더맨 때문인데.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빌 핑거가 만든 원한 혹은 이제 개정이 되었다고 해도 빌 핑거 혹은 바로 그 다음 작가들이 만든 그 정도의 버전들을 취합해봤습니다. 네. 자, 배경은 대공황 시기 뉴욕을 모델로 한 고담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뉴욕이죠. 고담시티. 고담의 최고 부자인 토마스와 마사 웨인 부부가 있어요. 이 가문은 심지어 고담시가 먼 옛날 처음 정착촌으로 만들어질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가문입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거기 안 살았고 문해안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험으로 끝나니까 왠지 더 유럽에서 이름 방금 따온 도시 같죠. 정확해요. 이따가 그 어원을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험으로 끝나는 대도시는 없단 말이에요. 북미에는. 네. 그래요? 네. 잉글랜드나 그쪽에 있죠. 무슨 햄. 네. 지금부터 7분 정도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쥐에 물려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네. 자, 이 부분은 브루스 웨인이라는 외동아들을 두고 있고요. 자, 이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모범적 자본가처럼 그려집니다. 보통은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거대 기업을 소유한 재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의사이며 자선사업가입니다. 재벌이라는 한국 단어가 적당한 것이 상당 부분의 유산은 다 자식한테 갔거든요. 네. 이런 부부가 뒷골목에서 강도살인을 당하고 브루스 웨인이 천의 고아가 됩니다. 네. 치안 상황이 최악인 도시에 갑부, 거의 귀족급 갑부가 뒷골목에는 왜 갔을까요? 버전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오페라 혹은 영화를 보던 중에 아들이 집에 가자고 보채는 바람에 일찍 나왔고 지름길로 가려고 골목으로 들어섰다는 스토리가 기본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덕후들이 매번 새로운 영화 시리즈가 나올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진주 목걸이가 등장하기도 하고 어쩌다 나갔나. 거기서 뭐 브루스 웨인이 원래부터 어두움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오페라의 어두움을 못 견뎠다는 설정이 추가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도 더 조커도 여기에서 머리를 정말 많이 쓴 티가 납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살인범은 조 칠이라는 피라미 범죄자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배트맨 이야기를 하면서 배트맨 부모 죽인 애가 이름이 조칠이잖아 이러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덕후 새끼 어떻게 배트맨 부모 죽인 애 조칠을 왜 모르냐 이름까지 아냐고 네. 그냥 누구 강도당했다고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넌 성가병 만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그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조칠성 씨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전개된 것도 있어요. 도저히 브루스 웨인이 피라미 범죄자한테 부모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뒤엔 반드시 큰 음모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꼬죠, 많이. 그리고 요게 거기서 또 실제로 있는 경우로 가고 없는 경우의 이야기가 또 있고. 그렇죠. 그 뒤에 마피아 이름 뭐지? 카마인 팔코네 혹은 뭐 팔코네가 있다는 이야기도 마로니가 있고. 있거나 네. 뭐 아니면은 그게 조커라는 변주도 있죠. 그게 팀버튼 감독이 했던 변주죠. 자, 도시의 최상류층이 빈민에게 살해당할 정도로 계급분화가 덜 된 시기였다라는 추측도 가능한데요. 고담과 그 모델인 20세기 초 뉴욕의 범죄가 그 정도로 전방위적이었다는 의미도 되고요. 아무튼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브루스 웨인, 게다가 자기의 어리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죄책감도 더해집니다. 네. 트라우마가 커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복수를 신념으로 내재화합니다.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격투, 범죄학, 수사학, 심리학, 기초공학 같은 필요 분야를 마스터하고 성인이 됩니다. 따라서 겁내 재벌이죠. 그 경영은 안 배우고 배우라는 경영은 안 배우고 실제로 어디서도 경영은 안 하죠. 그리고 네. 경영을 거의 안 해요, 사실은. 네. 그죠. 이상한 회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재벌과 비슷한 형태의 자본가에서 경영보다는 소유 쪽을 많이 옮아간 현대의 자본가로 바뀌는 모습이다. 이 대가 바뀌니까 그렇게 변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서 경영에 손 놓고 있다가 가끔씩 회사 뺏겨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쪽이 좀 더 자연스럽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뿐이지. 아니 2, 3세가 뭐하러 경영을 합니까? 소유만 하면 됐지. 이게 꿀이나 빨어. 네. 자, 맞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팀 쿡 보고 네. 스티브 잡스 아들이냐고. 그렇죠. 경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자,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포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 박쥐 캐릭터를 골랐고 배트맨이 됩니다. 검은색, 무채색 계열의 박쥐 코스튬은 어둠에 녹아들어서 공포 그 자체가 되고자 하는 의도죠. 네.
범죄자들이 은근히 미신 같은 거 많이 믿더라고. 관찰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명 세계 최고의 탐정, World's Finest Detective인 배트맨이 탄생했습니다. 탐정 활동을 위해 쓰는 주요 장비들은 유틸리티 벨트라는 허리띠, 이 노란색 허리띠에 넣어둡니다. 장구 요새라고 하죠. 그렇죠. 유틸리티 벨트입니다. 번역하면. 여기에는 이제 배터랭, 그래플링 후크, 연막탄 같은 모든 장비가 다 들어있어요. 네, 보통 영화에서는 이건 다 나옵니다. 이 장비들은. 네. 그래서 후대 가면 설명도 안 해줍니다. 그냥 연막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건 다 장구 요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도라에몽처럼 어디선가 뭐가 나와요. 배트맨 계열 캐릭터들은 다 이 허리띠를 차고 있어요. 네. 뭐 그냥 이렇게 뭐 나중에 버터링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죠. 간식 나오고 도라에몽 수면 한 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라에몽. 빌 핑거가 만든 캐릭터는 배트맨과 그 적수들만이 아닙니다. 사이드킥인 로빈도 빌 핑거가 만들었습니다. 빌 핑거의 참여하에. 근데 진짜 그러니까 빌 핑거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게 빌 핑거의 컨셉은 변한 게 없네요. 그렇죠. 컨셉을 해석하는 방법은 달라졌을지언정 예. 이 사람이 만든 건 모두 다 현재의 뼈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배트맨은 탐정이잖아요. 셜록 홈즈라고 치면은 왓슨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제임스 고든도 있긴 한데 물론 제임스 고든도 빌 핑거가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같이 다니는 왓슨이 한 명 있어야죠. 네.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작가 제리 로빈스는 로빈 후드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울새죠. 새의 이름을 딴 로빈의 빨간색, 초록색 코스튬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빈 후드에서 먼저 영감을 얻고 같은 이름의 새의 컨셉을 가져왔군요. 이게 또 아니다. 로빈 후드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제리 로빈슨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건 유명해지고 나서 만들긴 해요. 제리 로빈슨이 죽었던가? 아무튼요. 제일 중요한 걸 체크를 안 하고. 몰라. 자, 나불대고 있어. 1940년에 최초의 로빈이 데뷔합니다. 이름은 딕 그레이슨. 플레임 리처드 그레이슨. 서커스 고개 가문의 어린 아들로 고개의 영재 교육을 받아요. 가족들이 고담의 마피아에게 몰살당하는 바람에 고아가 됩니다. 네. 브루스 웨인이 이를 보고 동질감을 느껴 자신의 피후견인으로 들이고요. 거둡니다. 딕은 천부적인 재능을 살려 배트맨을 보조해서 소년 사이드킥인 로빈이 됩니다. 영화 시리즈 중에서는 발 킬머가 배트맨 보낸 배트맨 포에버에 이 딕 그레이슨이 나오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 아담 웨스트가 배트맨으로 나왔던 그 드라마에도 나오고요. 네. 이 배트맨 포에버가 기억이 안 나시면 그 짐 캐리가 리들러였던 그 시리즈요. 그렇죠. 네. 거기서의 코스튬은 지금 이 로빈 코스튬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의 악역 묘사는 진짜 글러먹었죠. 네. 일단 캐릭터부터 잘못됐는데 짐 캐리 혼자만 열연을 펼치고 자, 로빈은 보이 원더, 기적의 소년, 천재 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네. 배트맨과의 콤비는 다이나믹 듀오라고 불립니다. 네. 그게 여기서 왔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링마벨이고요. 형, 그것도 몇 년 전 노래인데 10년 훨씬 아니 넘었어요. 다이나믹 듀오가 이미 뭐야, 늙었어. 은방울 형제지 뭐. 예. 자, 이 관계를 모방한 것이 캡틴 아메리카와 그의 소년 사이드킥 버키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어리죠. 누가요? 다듀. 그래요? 왜냐하면 다듀를 처음 만나서 저도 놀랬거든요. 저보다 한 살인가 존대를 해가지고. Anyway. 그들은 늙었습니다. 그 형들도 형 처음 봤을 때 무서웠을 거야. 자, 이 로빈 포지션은요, 딕 그레이슨까지 포함해 총 4명의 소년이 거쳐갔고요. 네. 보통은 이 넷만 로빈으로 쳤는데, 요즘은 잠깐 로빈 아이덴티티를 거쳤던 소녀가 한 명 있어요. 네. 그 사람까지 추가해서 총 5명이라고 세는 중입니다. 로빈은 많습니다. 한 명이 소녀이긴 하지만, 어쨌든 4명의 소년들은 기본적으로 배트맨에게는 아들 포지션입니다. 네. 첫째 딕 그레이슨과 둘째 제이슨 토드, 조커에게 죽는 사람이죠. 둘 다 양친을 잃었고요. 그래서 브루스 웨인의 피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네. 넷째인 데미안 웨인의 경우에는 아예 배트맨의 유전적인 아들입니다. 웨인 씨네요. 네. 비록 이 당시 처음 연재될 당시에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배트맨과 로빈의 관계는 동성애의 소아성애라고 공격을 받긴 했는데요. 케인과 핑거가 했을 의도는 가족의 회복에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네. 자, 가족이다. 빌 핑거가 물러난 지 한참 된 1961년을 봅시다. 배트걸이 데뷔했습니다. 오리지널이 아닌 먼 친척입니다. 버즈 오브 프레이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렇죠. 먼저 그 아담 웨스트 주연의 드라마에서 먼저 나왔다가 역수입된 케이스다. 총 4명이 거쳐갔고 첫 배트걸은 바바라 고든.
제임스 고든의 장녀입니다. 네. 따라서 배트걸은 배트맨의 조카 포지션입니다. 가족이 확장되는 겁니다. 네. 재벌이란 패밀리 비즈니스밖에 모르는 것들이에요. 킬링 조커에서 총 맞은 사람이 바바라거든요. 그리고 하반신 불소가 되죠. 킬링 조커라는 명작에서 그런 걸 겪어서 오라클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네. 정보 요원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아니야. 아, 그렇군요. 자, 한국엔 노조가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버즈 오브 프레이의 멤버이기도 한 헬레나 버티넬리가 2대 배트걸이 되었다가 그런 거죠. 자, 로빈과 배트걸 숫자가 늘어납니다. 배트맨 패밀리가 확장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한 딕 그레이스는 나이트윙이라는 이름을 쓰는 자경단이 돼요. 아마 최초로 독립에 성공한 사이드킥 캐릭터일 겁니다. 그렇죠. 나이트윙의 수트 디자인이 배트맨 포에버에서의 로빈 수트예요. 그것과 같은 계열이에요. 네. 자, 둘째 제이슨 토드는 레드 후드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요. 바바라 고든도 뭐 오라클이 된 적이 있고, 둘째 배트걸인 헬레나 버티넬리는 헌트리스가 되죠. 그렇죠. 석궁을 든 보라색. 네. 여기까지 나온 모두가 다들 배트맨에 이렇게 주는 그 기본 의상 있죠? 그거 입었던 사람들이죠. 한 번쯤 다 입어봤던 네. 배트걸이나 로빈의 그 코스튬을 입었다가 독립한 사람들입니다. 독립에 성공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저렇게 칠해본 거죠. 그러니까 배트맨의 피후견인으로 있다가 독립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자식들 독립시키듯. 관련한 이야기는 452의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성년 후견인까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로빈과 배트걸도 성인이 되면 이런 식으로 독립을 차이가 해요. 있다면 후견인이 겁나 부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 배트 패밀리, 배트맨이 꾸린 유사 가족이 됩니다. 심슨 같은 거죠. 멤버가 늘진 않잖아요, 심슨즈는.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렇게 플린스톤 패밀리. 네. 로빈들이 늘어나고 배트걸들이 늘어나는 것은 빌 핑거와 그 이후 작가들이 가족을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배트맨에게 유사 가족을 만들어준다. 에이, 그건 맞아. 갖다 붙인 거고 그때그때 매출 때문에 캐릭터 한 명씩 늘린 거죠. 정확한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둘 다 맞는 얘기인 게 매출을 늘려야 되니까 가족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네. 자, 절망적인 도시 고담의 한 귀퉁이에서 박쥐 흉내를 내는 자경단 탐정이 네. 수양 아들들과 수양 조카들을 데리고 날짐승 컨셉의 유사 가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80년이나 당장 없어져야 됩니다. 부릉부릉 되면서. 그러니까요. 마훌 하나 탈거하고 말이야. 그 눈물겨운 광경 반대편에 빌런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영화에서 옛날 영화는 제외하고도 네. 조커, 투페이스, 펭귄, 리들러, 베인, 라스 알굴 등등을 만나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빌 핑거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조커는 광기 그 자체입니다. 네. 투페이스. 우리는 이 덕질인과 함께가 아니라 그 시사 아저씨와 함께 조커 얘기를 한 적 있죠. 조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정말 더 조커의 그 조커를 얘기한 거라서 네. 예. 이 DC사의 조커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 모든 조커들이 다 이 조커 안에 다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커란 빌런은 뭐 그만한 파괴력과 영향력과 서사를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투페이스, 극단적 이분법과 확률을 신봉하지요. 토미 리 존스가 완전 망쳐놨었죠. 네. 네. 토미 리 존스가 뭐 망치는 양반이 아니신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후일담을 들으면은 짐 캐리한테 말렸대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짐 캐리가 말린 애초에 거예요. 잘못 잡힌 리들러 캐릭터였는데 그거를 짐 캐리가 너무 잘 소화해서 열등감 때문에 토미 리 존스가 내가 이런 열등감을 느낄 사람이 아닌데 근데 느껴. 네. 자, 그리고 펭귄, 열등감과 권력욕의 화신인 깽단두목이죠. 네. 리들러, 퀴즈에 집착하는 미친놈입니다. 모두가 집착과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빌런들이 집착증과 강박증을 갖고 있는 정신질환자입니다. 핑거가 만든 다른 빌런들을 보면요. 스퀘어크로우, 심리학자 출신이에요. 네. 공포라는 테마에 미쳐 있습니다. 아, 이번에 아주 중용됩니다. 캘린더맨이라는 약간 좀 서브 악당도 있는데 캘린더맨은 살인을 비롯해 다종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 범죄자인데 네. 모두 기념일에 맞춰서 저지릅니다. 네. 롱할로윈 거기에 등장하는 네.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지요. 네. 근데 그 모습은 일단 핑거가 만든 모습은 아닌데 좀 코믹한 모습으로 만들긴 했는데 컨셉은 그랬습니다. 아, 그러네요. 원래는 몸에 인력을 붙이고 덕지덕지 붙이고 다녔어요. 그렇죠. 네.
자, 전원일기 같은 전원일기 벽면 같은 전원일기 같은 캐릭터죠. 인력이 펄럭거려요. 인력을 펄럭펄럭거리면서 굳이 말하자면 구글 두들 같은 인물이죠. 기념일에만 모습이 살짝 바뀌거나. 찾아보지 마세요. 네. 자, 매드 해터라는 빌런이 있어요. 이름과 컨셉은 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왔죠. 네. 이 캐릭터 역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집착을 합니다. 그게 자신의 현실이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는 칩을 모자에 넣어서 모자 장수니까 그렇죠. 모자를 씌우고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고담을 자기의 욕망이 실현된 공간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네. 즉 죄다 미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특한 점은 돈이 목적인 새끼는 하나도 없어요. 리들러가 가끔 돈에 좀 미치는 때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더 배트맨을 보면은 펭귄은 뭔가 그나마 업계에 충실한 그런 인물인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네. 그렇다고 돈 벌려고 열심히 산다 그런 느낌을 주진 않거든요. 또. 네. 네. 펭귄의 캐릭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형적인 깽단 두목이기도 하다가 근데 자신의 추한 외모에 열등감을 갖고 그것에서 뭐 분노가 나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에 문제가 있는 네. 사람. 아무튼 미친놈들 투성이다. 네. 이 미친 빌런들이 고담이라는 도시의 특산품입니다. 네. 왜냐면 DC 코믹스의 빌런 중 한 반 정도가 고담 출신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그 지자체에서 관광상품화 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밀랍 인형 만들고. 네. 자,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가진 빌런들. 이런 사람들은 교도소보다는 병원에 수감이 됩니다. 대부분이 전문 병원으로 가고요. 네. 그 전문 기관의 이름이 아캄 정신질환 수용소입니다. 네. 영화 조커와 더 배트맨에서는 아캄 주립병원이라고 나옵니다. 네. 71년에 후배 작가들이 만들어서 넣은 설정인데요. 이 병원을 무대로 만들어진 만화는 걸작이 되었고요. 그 컨셉을 이은 게임은 아캄 어사일럼. 네. 아캄 시리즈입니다. 네, 명작이죠, 역시. 아캄이라는 지명은 가문명이기도 한데, 성이기도 한데, 러브크래프트 문학이 등장합니다.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어떤 도시 이름인데, 온통 이상한 일만 벌어지는 도시예요. 그렇죠.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은 인간이 이해할 수도 대응할 수도 없는 거대한 신적 존재들과 그들의 악의로 빚어진 광기의 피조물들이 등장하지요. 코스믹 호러. 네. 문화. 광기와 공포를 주제로 하는 문학에서 이 이름을 가져온 겁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배트맨 프랜차이즈는 정신질환 혐오가 형상화된 게 아닌가 의심할 수준이기도 해요. 근데 뭐 상위 용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부상 혐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정신질환자를 나쁘게 그렸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걸 희석하기 위해서 배트맨을 정신질환자로 그리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배트맨 또한 부모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한 환자다 라고 네. 묘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싸울 시간에 병원 가는 게 맞죠. 앞서 말한 걸작 악인 아캄 어사일럼 만화가 바로 그거예요. 정도와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 배트맨과 빌런들은 다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 힌트는 영화 조커에서 나오죠. 네. 시에서 예산을 줄였죠. 그렇죠. 그럼 진짜 고담의 특산물은 정신질환인 거예요. 네. 그럼 웨인 부부가 비명 행사를 하고 온갖 분야의 범죄와 부패가 만연하고 나아가 미친 히어로와 미친 빌런들이 날뛰는 이 고담이라는 도시로 들어가 봅시다. 다음 왜냐면 주에요. 배트맨은 고담 그 자체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문법이 설정돼 있어서 벗어날 여지가 많지 않은 어떤 문학 콘텐츠를 만드는 건 되게 재밌는 일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재밌는 일입니다. 더 조커의 경우에는 고담에 왜 이렇게 미친놈이 많아?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미국 사회 전체를 보여줍니다. 아니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취업의 문은 닫혀가고 살아가는 조건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없거나 어떤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밀려난 사람들은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을 설명하죠. 그렇죠. 고담을 설명한다면서. 네. 그런데 이제까지 나왔던 배트맨의 문법에 쏙 맞아 들어가죠.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청소 열심히 할 때 기분이에요. 진짜 대단한 프랜차이즈인 거예요. 그 조커를 설명한 것 자체만으로 배트맨 세계관을 가장 잘 설명한 영화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배트맨 같은 경우는 진짜 재밌는 게 지금 덕질인이 1시간 내내 말해준 게 전부 다 필수 요소잖아요. 그렇죠. 빠지면 팬들한테 욕먹는. 네. 그러니까 재창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변주하느냐에서 진짜 서커스가 벌어져서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네. 배트맨 학 한 첫 장에서 두 번째 장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덕질인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드디어 풀려간다. 좋았습니다. XSFM입니다.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사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콩도 첨가물도 모두 국산.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자,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덕질이는 아직 안 갔습니다. 작년 4월 12일 2021년 4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형 거리두기라는 걸 한다 그랬었어요.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전제를 드릴 게 있어요. 저는 작년에 수도권 확진자 폭증과 지금의 확진자 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모든 변이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네. 확진자 증가는 오미크론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네. 그때마다 서울시도 정부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방역의 전략은 이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추고 최대한 길게 가져가서 의료 붕괴가 안 오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네. 그 점에서 알아본 결과 서울시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다만 하고자 하는 말은 대선 기간에 안철수 후보 시절에 했던 말, 과학 방역이 아닌 정치 방역을 해왔다라는 비판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년에 있었던 가장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자체장은 무슨 방역을 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쟤들 하는 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네. 작년 서울시장 선거 기간 동안 오세훈 당시 후보는 방역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전면에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네. 방역에 대한 가장 큰 전략이었어요. 자영업자의 고통. 그래서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을 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행성이냐? 밤 9시 이후엔 더 위험하냐? 업종마다 형평성이 안 맞다. 업종마다 이렇게 동일한 영업시간 제한을 두는 건. 이러면서 영업시간을 업종별로 달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런 발언 비판하는 건 3년 동안 해왔으니까 네. 넘어가고 당선이 됐습니다. 취임 둘째 날 4월 9일 서울시 간부들에게 여러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지만 중앙정부가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신용만 했다고 쓴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9시 10시까지인 일률적 영업 제한은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독자적인 업종별 세분화 맞춤형 매뉴얼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거리두기 안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날 언론은 중대본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중대본에서는 아직 서울시의 안이 오지 않았다. 온다면 협의할 수 있다. 네. 고 했고요. 사흘 지난 4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준비 안 됐었구나. 그리고 이제 4월 12일에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주장을 했어요. 네. 정부가 승인을 안 하더라도 시범 사업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돈을 들여서 그때 도입했습니다. 서울시는. 네, 결국 진단키트 도입했잖아? 그러면 오세훈이 맞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 지금 한번 검색 시기를 작년 4월로 맞추고 자가진단키트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거랑 다른 게 나옵니다. 네. 다르게 생긴 것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승인이 안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4월로 말할 것 같으면 뭐 100명, 200명, 500명 뭐 이러던 때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 방역에 역량이 있으니까 자가진단 키트가 필요 없던 때였죠. 네.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4월 12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4월 5일에 정부에서 보조적 수단의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키트 개발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사실 여기서 방점은 보조적 수단에 찍혀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언론에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발표하니까 바로 언론에 해외에서 우리 업체가 개발한 키트가 수출되고 있다고 기사가 많이 났거든요. 네, 언론이랑과의 팀플레이는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전문가가 사용하는 거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키트는 아직 임상 자료도 없던 때입니다. 제로?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던 12일, 같은 날 정은경 청장은 정부의 이 키트 개발 지원에 5개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신청 건수는 없다. 네. 고 발표했던 시점이에요. 한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키트도 없었는데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고 떼를 부리고 있던 거예요. 15일 약간 방향을 선회합니다.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노래방에 시범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손님이 자가진단 키트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하면 영업시간을 연장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노래방 점주의 반응은 QR도 안 하겠다고 버팅기는데 그걸 하겠냐? 의 반응이었고요. 의학계는 그걸 누가 한 건 줄 어떻게 아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13일 복지부 장관은 아직 정확도가 담보되지 않은 키트 도입은 오히려 양성인자가 음성을 확인해서 확진자 폭증이 나타날 수 있다. 정확도가 좀 낮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된다. 그때 했으면 위험한 문제는 우리는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죠. 지금 같은 변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고 그리고 치사율이 높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도 낮았죠. 네. 그때 썼으면 큰일 나는 전략이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되면 정부의 역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정책을 목소리 높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키트가 승인도 나지 없던 상황이었어요. 키트가. 정부가 이제 겨우 개발 지원을 하겠다. 자, 보자고요. 먼 미래까지 갈 것도 없어요. 만약에 한 내년에 기억력이 엄청 짧은 사람이 아니 백신이 있었으면 진작부터 맞지 그래 이런 미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밥 그렇죠. 먹으면서. 나오겠죠. 이 당시의 긴박함은 까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월에서 7월까지 서울형 거리두기, 오세훈 시장이 공약했던 서울형 거리두기는 발표했던 것에 비해서는 소심하게 시행이 됩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학교에서만 시험 사업을 했고요. 네. 6월 18일 15만 건을 검사해서 확진자 4명을 발견했습니다. 영업시간을 늘리는 상생형 방역 가장 크게 외쳤죠. 네. 마포구와 강동구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에만 한 달 시범 사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왜냐? 7월 7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거든요. 네. 이때부터 무서운 4자리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했죠. 네. 이게 팩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워낙 거리두기 완화를 크게 외쳤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책임론이 나왔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세훈 시장 책임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외친 것만큼 한 게 없었거든요. 이래서 책임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크게 외친 만큼 전면적으로 상생 방역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6일에는 백신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쯤 되면 자가진단 키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네. 쏙 들어갔어요. 하던 걸 제발 잘해달라. 우리는 네. 신용만 얻었다. 그리고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것처럼 하고 들어와서 며칠 만에 그냥 말 잘 듣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7월 9일 확진자 1,300명. 서울시는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대중교통 제한, 야간 음주, 강력 단속까지 더해집니다. 잘한 겁니다. 네, 세게 갑니다. 확진자가 늘고 있었으니까요. 7월 14일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안철수 위원장의 비서였죠. 네. 이 부시장이 서울시 출입기자단에게 K방역이 정권의 지적처럼 자화자찬하다가 4차 유행이 오자 모두의 책임으로 과오를 나누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 소비 진작 등의 방안이 대통령 탓이다. 라는 요지의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는 첫째도 둘째도 백신이라며 대통령은 백신 확보에 전념해달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연말에 그런 말을 했으면 국민의힘으로부터 출당당했을 겁니다. 아니 거리두기 완화를 외치면서 당선이 돼놓고서는 거리두기 완화는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하나도 못했죠. 네. 깨갱하고 물러났으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탓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앉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백신 확보가 늦어져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네. 정부의 책임을 서울시 책임으로 희석한다. 그리고 조용히 일에만 전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언론 전체의 평균 수를 따져보면 우리가 오래 봤으니까 잔소리 많이 안 듣거든요. 네. 내성이 되게 약해요. 쉽게 지칩니다. 욕을 안 먹어본 사람이 먹으면 아픈가 봐요. 이걸 저는 이렇게 타임라인대로 짧게 봤잖아요. 거리두기 완화를 보다가 한 1시간 뒤에 조용히 일에만 전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를 봤거든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네. 그렇게 자신 있던 사람이. 자, 그리고 올해로 건너옵니다. 식약처는 그 사이 진단키트 8종을 승인했습니다. 네. 이건 그때는 없던 거예요. 작년 4월에는. 그리고 1월에 자가진단키트 도입이 결정이 되죠. 왜냐? 이때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거든요. 그렇죠. 곧 10,000명을 넘을 것이 눈에 보이고 PCR과 역학조사가 이제 불가능한 수치니까요. 그리고 정부는 이때를 대비해서 작년부터 진단키트 승인을 준비해 왔던 거고요. 네. 그리고 올해 2월 1일 이때 신규 확진자는 22,000명. 오세훈 시장은 MBN에 출연해서 자가진단 키트 언젠간 받아들여질 줄 알았다고 발언합니다. 네. 이게 진짜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좀만 노력하면 다 보이잖아요. 무능한데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는데 전혀 부끄러움도 거리낌도 없는 사람. 이거 기사들만 모아서 짤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말이에요. 이거 정말 나중에 몇 년 지나면은요, 지금 저 작가들이 지금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시절 얘기 영화로 만들고 웹툰으로 만들고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예. 대단합니다, 오세훈 시장 진짜.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건 그러고도 지금 지지율이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얼마나 보존에게 언론이 잘 넣어놓았나 이 사람을. 아, 예. 그럼 미라예요? 아, 아니요. 그러니까 피부가 뽀송뽀송하다 이거죠. 굳이 말하자면. 아니, 그리고 뭐 대선 결과 생각하고 그러면 사실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만있어 보자. 오늘 아직 4월이죠. 다음 달 말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 할까봐 이 얘기 하는 중에 유피님이 얘기할 줄 알고 일부러 원고에 안 넣은 내용이 있거든요. 뭐 말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배트맨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1년의 이야기를. 네. 여러분 정부의 그 언론에서 들은 적이 없죠. 네. 제가 요새 그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도 스스로 지겨워가지고. 네. 네. 제가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은 건, 시사인이나 뭐 미디어 오늘 정도? 근데 거기서도 그때 잠깐 짚고 넘어갔죠. 왜냐면 그 다음에 더 큰 게 또 오고 또 오고 그렇죠. 또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본인들이 불편 부당한 척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처음 들으시다니. 뉴스 아카이브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회였습니까? 456회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바쁜 게 지금 5월 한 달이 내내 선거 방송이죠. 네. 예. 저기서 지금 저 헌트리스 들어오면 이제 우리 넷이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쁩니다. 네. 네. 일단 457회와 458회가 있습니다. 458회 사실 너무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목요일에 돌아올게요. 457회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네, 저는 PD와 윤세민 에디터와 덕질인이었어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